모두에게 공평하게 전체 국민에게 쓸 필요는 없다라는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다. 해줄 수 있는 게 미약할 수밖에 없죠. 복지 효과도 별로 없고 경제 효과도 열등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그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양육 가능합니다. 네, 거기까지 오시면 되죠. 힘듭니다. 거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창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정치나 종교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이해의 장이 되기보다는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정치나 종교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툼이 날 만한 사안들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은 이런 주제들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 피하고 싶은 주제들, 그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기존 다큐멘터리의 토크를 결합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작은 해법이라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본 방송이 끝난 후에는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토론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첫 번째 주제는 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논란이 우리 사회에 훅 들어왔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이번 재난지원금과 좀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공통점은 가난하든 부자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다.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줍니다.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논란도 많고 찬반 주장도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데요. 먼저 기본소득이 등장한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난 1월 문을 연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닭 토막을 반죽해 튀김가루까지 묻혀 건넵니다. 다른 로봇은 바구니를 건네받아 기름에 튀깁니다. 저희 170도거든요. 진짜 주문량이 많을 때는 가루들이 막 날려요. 그러면은 그것도 튀겨지잖아요, 가루들도. 그럼 막 폭탄처럼 막 튀거든요. 근데 이게 막 눈에 튈 때도 있고, 그리고 한동안은 막 저도 그 로봇을 쓰지 않을 때는 팔에 막 부드러기도 나고. 같은 양념과 조리법으로 종업원과 로봇이 각각 만든 치킨. 겉보기에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완전 진짜 똑같은데요? 그쵸. 양념도 똑같은 거 네. 같고 바삭한 것도 똑같고. 네. 로봇이 만들어 맛은 일정하고 인건비는 적게 듭니다. 사람의 손이 덜 갔다는 이유로 코로나 사태 이후 오히려 인기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오늘 로봇이 튀기는 거 맞냐? 그분은 실제로 외식을 좀 안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코로나19를 되게 경계하시면서. 그래서 로봇이 오늘 튀기면은 시켜 먹겠다. 아니면 시켜 먹지 않겠다.
지난해 말 나온 정부 보고서. 앞으로 10년간 7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자 3명 중 1명이 실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일해서 돈 벌기가 어려워진다는 건데 그 대안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고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논의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때문에 미국에서 300만 개, 5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2천만 개 일자리 없어졌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너무 빨리 와버린 거죠. 그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면에서는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약간 어려운 상황이 너무 빨리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일자리가 줄어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고용은 악화되고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보다 먼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경기도. 수원에서 하는 직장인 유도경 씨는 주말을 맞아 어머니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가게 입구마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팻말을 걸어놨습니다. 파란색 선불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경기도가 지급한 돈을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곳을 찾아 빨리 사용했습니다. 손자들 옷 하나씩 사주고 뭐 저기 시장 데리고 가서 부스러기 이런 거, 강냉이 이런 거 사줬다고 간식 사주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그동안 이제 집에 있어서 이제 못 만났으니까 마시고 밥도 한 번 같이 먹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여자 친구들은 거의 다 미용실이나 미용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피부 관리 받는 거나 그런 쪽으로. 코로나 터지고 미용실도 잘 안 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딱 그 20만 원 정도면 또 머리 길면은 그 정도 나오니까 내 돈 주고 가긴 아까운데 그냥 뭔가 좀 꽁돈으로 가는. 코로나19로 텅 비다시피 했던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는 확실히 손님이 줄었는데 확 줄었다가 재난카드 좀 풀리고 나서는 그거 쓰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체감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카드 쓰시는 분이 참 고맙던데요. 쓰러 나오시는 분들. 코로나 터지고 했을 때는 손님이 없어 정말 울고 싶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재난카드 나왔죠. 나오고 수원팩 나오고 경기 지폐 그리고 나와서 손님이 좀 많이 늘었어요. 재난 기본소득 지급 이후 자영업자 매출 추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8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을 먼저 하는 거는 실험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게 기본소득제 장점을 다 구현하지 못했지만 이런 급여를 줬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우려했던 것처럼 행동하는지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봐야죠. 지금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한데 소비는 좀 활성화되겠죠. 이것을 네, 기본소득 찬성 측 인사로 경기도 이재명 지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뒤에 아주 인상적인 포스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을 알리는 포스터. 네, 잘 만든 것 같죠? 굉장히 확연하게 눈에 띄어서 네. 만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이 재난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우리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직접 모델을 하셨으면 훨씬 더 그 기본소득을 네.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광고에는 단체장이 출연이 금지가 돼 있고 예. 저보다는 조혜정 씨 같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이미지 좋은 분들이 하시는 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했습니다. 어찌됐든 전 국민에게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받으실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지금 재난지원금이죠. 그건 기본소득은 아니고 차등도 있고 하니까요. 지원금은 가장에게 즉 세대주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제가 세대주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 혼자서 다 위임도 아니죠. 제가 받아야 되는데 당장 저희 아들 둘하고 제 아내가 이 사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어떤 이견일까요? 네 분의 다. 그러게요.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기부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네, 연봉이 높으시고 네. 집도 있으실 거고. 네.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장하는 추세여서 저도 정부 정책에 당연히 또 공조해야 되는 입장이라 제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또는 뭐 안 받으면 정부 재원으로 기부로 간주하니까 안 받으면 되는데 당장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그 아버지께 다 아버지께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분이 왜 혼자 반대하시는군요. 합니까? 뭐 이런 이견이 있어요. 네. 저도 용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액 지급을 포기하면 제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내부 치열한 논쟁 중입니다. 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든 정부의 그 재난지원금이든 부자에게도 줘야 되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반론의 핵심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보통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집중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관입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재원을 딴 사람이 부담할 때 그런 똑같은 문제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결국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 주된 재원이에요. 근데 그중에 일부를 골라서 없는 사람을 지원하게 되면 말은 좋은데 재원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즉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부르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모두가 혜택 보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그 정책을 위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저항이 적어집니다.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재원을 만드는 사람들은 빼자라고 하게 되면 이중의 차별을 받게 됩니다. 즉 부자가 죄는 아니죠. 부자들은 이미 재원을 마련한 단계에서 세금을 훨씬 많이 냈어요. 근데 그 혜택을 보는 데서도 또 빼면 이중차별일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10만 원 주기가 싹싹 끌어모아도 힘든 여건인데 네.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는 게 14조 3천억 원이 네. 듭니다. 그리고 매달 이렇게 주면 17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 재원 마련 항상 기본소득하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본소득의 목표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많은 소득을 지급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처럼 저는 1년에 한 번 뭐 20만 원 전원에게 지급한다든지 또는 뭐 10만 원씩 1년에 한 2번 정도 지급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뭐 사정을 봐서 1년에 4번 즉 40만 원 또 1년에 뭐 6번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증세 필요 없이 현재 한 500조 원을 넘는 예산 중에서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면 5조 원을 좀 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사실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죠. 현재 예산을 조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10조 원, 뭐 15조 원 이런 정도도 계속 저는 기존 세원을 조정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페이스북에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 원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고 일부러 붙인 거예요. 국토보유세로 걷은 세금은 일반 예산으로 절대 쓰지 않고 전액을 국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40%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고 받게 되고요. 한 60% 정도는 땅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아파트 부지라든지 뭐 시골에 있는 뭐 조그마한 시골 토지라든지 이런 정도고, 그래서 그 60% 가까운 사람들의 90% 이상은 자기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 보유의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국민들이 부동산 절반은 아예 없음, 나머지는 소유를 하고 있는데 소유 비율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급증합니다. 즉 우리 사회에 1, 2% 사람들이 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보유 세금이 우리가 선진국들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보통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0.17%. 근데 보통 선진국들 경우는 6, 7%, 1%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17%를 2배만 올리면 그래도 선진국 또는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한 17, 8조 원 정도 거치는데, 기존에 이미 지방세로 걷고 있던 재산세는 떼주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나머지가 한 1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씩을 기본소득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홍남기 부총리를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들이 감싸고 돕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해주신 발언은 그래도 저희가 믿을 곳이 있다 하는 그런 여지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처음으로 제가 칭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홍남기의 난이라고 이렇게 칼럼이 난 걸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게 무슨 난입니까? 무슨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쿠데타를 했습니까? 역정모의를 했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공방. 한쪽에선 해임 요구까지 나옵니다.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경제 철학과 비전이라면은 홍 부총리를 해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권의 전 국민 지급 입장에 맞서 홍 부총리가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올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여력과 관련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 원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단 한 번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조차 정부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기본소득을 무슨 돈으로 줄 거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는 좋지만 정부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너무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몫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 스위스에서 4년 전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더 늘고 기존 복지제도가 축소될 거란 우려로 부결됐습니다. 초중고교의 개학은 2주 더 연기됐습니다. 방과 후 학교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없으면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버틴다!
재난은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오카리나를 가르치는 방과후 강사 강현희 씨가 오랜만에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5차례의 개학 연기,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냥 무한정 대기, 선생님 무한정 대기.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이때에 물류센터 알바라도 나갈 수 있는데 무한정 대기니까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연기될? 교사와 달리 방과후 강사는 일이 없으면 수입도 없는 상황. 올해는 그 끝이 어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완전히 이제 멘붕이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 아, 근데 어제인가 그런 광고를 봤어요. 그 정부에서 주는 그 재난기본금 그 광고를 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소득 60만 원이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가, 그 광고가 과연 맞는가 고민이 들더라고요. 강사 생활 2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 앞에선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 이 얘기 나왔을 때 저거 되면 정말 좋겠다. 뭔가 기댈 곳이 있겠구나 나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 막 이러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단어는 희망 고문인 거죠. 만약 강현희 씨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8개월간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방과후 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현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역시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할 돈으로 지금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달에 3만 원, 이제 4만 원 나눠주는데 실질적으로 드는 돈은요, 연간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 20조 원이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1차 고용 안전망, 그리고 2차 고용 안전망, 이걸 합쳐서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실업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충분하게 이게 가능한 돈입니다. 이 돈을 푼돈으로 한 달에 3만 원씩 쓰고 싶습니까? 그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멀쩡한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실직의 위험을 당하지도 않고 현재 직장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똑같이 나눠줘 버리는 것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여기서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를 꺼냈고 그 기초를 다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기조와 좀 달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 촘촘히 좀 살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의 정책이 선택됐다고 해서 다른 정책은 선택할 수 없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다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죠. 전 국민 고용보험 그 정책도 하고 기본소득도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한꺼번에 1인당 300만 원 매월 이런 상상하지 말고요. 지금 이번에도 월 10만 원 한 번 지급해 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시겠다는.
정책은 여러 것들을 정책도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이 중에서 진짜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정책들이 더 확장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정책은 축소되고 이런 정책 간 경쟁을 해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대개는 기본소득을 하면 기존 복지를 없앤다라는 상상을 해요. 그것도 아닌가요? 일종의 도구마예요.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 지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조세 부담률이 뭐 45%, 국민 부담률이 이런 나라는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기존의 촘촘한 복지 정책들을 재편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재편하지 않고 늘어가야 될 복지를 신규 복지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1%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OECD 평균은 22%란 말이에요. 우리도 조세 부담률이 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평균, OECD 평균처럼 한 24, 5% 정도로 늘려야 되거든요. 문제는 조세 저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차피 늘릴 때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충당하게 되면 기존 복지제도를 건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하지 못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시도하냐. 다른 나라에서 못한 걸 왜 우리가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 있잖아요. 뒤에 세계 지도가 보이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험을 한 나라 또는 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을 저희가 세계 지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요. 영국. 그렇죠.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한 나라 전체가 도입한 경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좋은 거라면 먼저 하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나라가 언제나 다른 나라가 했던 길만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방역에 있어서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방역 잘하고 세계 모범 국가로 지금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져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지 지출이 매우 낮은 나라고 복지 지출 확장의 필요가 매우 높고 복지 지출의 확장 또는 기본소득의 지급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모델 국가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보다는 복지 지출을 늘려갈 여력도 있고 늘려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그 길을 가기 쉬운 거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확실한 증명이 있으면 새로운 길로 빠르고 쉽고 더 경제적인 길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역시 이제 가장 저항하는 부분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이 불리해지는 방향이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불리하지 않게 만들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기본소득 제도 도입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기존의 복지 제도를 대체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될 만큼 복지가 충분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기존 방식의 복지 정책들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우리가 역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화물차 기사 김병근 씨. 차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화물차 업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가는 화물량이 줄어 일거리가 사라진 겁니다. 10년째 화물차를 몰았지만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뭐 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뭐 한 30-40%만 감소를 했다고 그래도 그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그 타격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는. 회사에 속해 월급을 받는 운전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사서 개인 사업자가 된 김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벌써 10시 40분이니까 또 일을 잡아야죠. 이제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고정된 노선도 없고 일하는 시간도 불규칙합니다. 매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잡는 일거리에 따라 생활이 좌우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경 30km 내에서 하차위를 뭐 전체로 놓고 봐도 되고,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내일 내리는 것까지 일거리는 먼저 잡는 게 임자. 요즘같이 힘든 때 허탕을 치지 않으려면 요금을 낮추더라도 일단 잡고 봐야 합니다. 월요일 날 하차하는 거. 아, 짐을 하나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통화를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송 가는 거 상차차인데요. 네. 월급 기사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 생활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정해진 업무량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급여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저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이 없어지는 것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김병근 씨처럼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 일감을 주는 중개업체의 자리를 IT 기술이 대신합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입니다. 아, 잡았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요. 허리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일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 즉, 고용관계의 중심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로 바뀐 겁니다. 고용주가 누구인지 모호해진다는 것. 한 사람의 그 플랫폼 노동자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면 누가 나의 고용주인지, 누가 나의 제가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같이 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고용관계가 점점 흐릿해진다면 복지제도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나도 저소득층이 된다. 노인이 되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뭐 해고될 수도 있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갑자기 사업상의 문제가 생겨서 해고되면 나도 소득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방법으로 이제 기본소득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복지제도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 벌어진 송파 세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비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자 세모녀는 생활고에 빠집니다. 건강이 안 좋은 큰딸과 신용불량자가 된 작은딸.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이미 불평등과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사각 불평등은 확대되고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보여진다. 자본주의의 모습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고 노동의 모습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을 때는 기존의 제도를 조금씩 미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철학을 담은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기본소득 반대 측 인사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양재진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 복지의 원리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예.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원리는 상충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네. 계십니다. 기본소득,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떤 점이 가장 그런 건가요? 저는 이렇게 전체에다 그냥 쭉 뿌리는 이런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이 기본소득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보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할 때는 뭐 실직자라든지 뭐 육아휴직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자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타겟팅을 해서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내지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또 어때 또 자동차가 혹시 또 도난당했을 때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서는 매달 얼마씩 달라. 사고도 안 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쓸 돈이 있을까? 그게 걱정인 거죠. 복지 예산이 매년 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각지대를 다 찾아내지 못할 바에는 그냥 기본소득으로 어느 정도 좀 높여서 쭉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찾든 어쨌든 사각지대에서 있는 분들 전체에게 주면 되지 사각지대 밖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도 좀 완화해 가고 있고 재산 기준, 뭐 자산 기준 이런 것도 좀 완화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지 않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여 수준도 이제 매년 올리면서 조금 더 후하게 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돈을 쓰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때문에 저나 뭐 정 아나운서까지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소득 이제 뭐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측은 재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도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제 기억으로는 그 위에였던 것 같아요. 국토보유세로 한 15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종부세만 해도 3조, 이번에 그렇게 이제 어쩌면 이제 저항이나 난리 속에서도 3조를 걷는데 15조를 추가로 마련한다라는 게 부동산세에서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측의 재원 마련 시나리오 중에 세금 안 걷어도 내년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연말정산 각종 소득공제 없애면 또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좀 겹치는 복지 정책들을 없애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보고서 읽어봤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씩 주는데 필요한 재원이 187조 원이다. 연말정산 같은데 이제 소득공제 없애가지고 한 56조 정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대로 복지 같은 것 좀 이렇게 줄이고 또 다른 지출구조 조정해가지고 한 100조 정도 마련하고 그다음 나머지 한 뭐 20조 정도는 뭐 자연 증가분 뭐 이런 것들 갖고 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서 아까 56조를 세금 감면을 없애가지고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56조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금이 감면했던 게 없어져가지고 소득세를 더 내게 되면 사실은 증세지요. 그게 증세 없이 56조 마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설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때는 헬리콥터 머니라는 것까지 동원해서 그냥 헬리콥터에서 막 뿌리듯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좋은 정부 정책이라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막 이렇게 뿌리더라도 그것이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딱딱딱딱 꽂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회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이번에 돈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아동한테 주는 그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열심히 쓰게 되던데요. 네, 그러니까 쓰게 되는데 쓰게 되고 재난지원금도 받으면 쓸 겁니다. 네. 그런데 보통엔 이렇게 되죠. 아무래도 어차피 내가 내 카드로 쓸 돈을 재난지원금 카드로 긁는 그런 대체 효과가 클 거라는 거예요. 내 돈을 아끼고. 어차피 나는 이제 필요하면 좀 써왔던 사람인데 내 돈으로 썼는데 재난지원금 카드가 왔네. 그럼 그거로 그냥 대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소득자나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 효과가 아니라 추가 지출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총합으로 보면 전체로 뿌리는 것보다 요소요소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하는 게 소비 지출 효과가 전체로 봤을 때 더 크다라는 겁니다. 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동네 곳곳을 다니며 폐지를 모으는 80대 할머니. 채소까지 다듬어 팔아보지만 현실은 늘 팍팍합니다. 일을 뭐 여러 일 막 하신다면서요. 나물하고 나물 다듬고 그런 거 하면 얼마씩 버세요? 2,0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3,000원도 받고 저 박스 갖다 주면은 키로가 나와. 그러면은 죽도록 가지고 가도 100kg 나오면은 1,500원. 2,000원도 안 돼. 근데 130원, 130kg, 140kg 나오면은 3,000원. 월세 30만 원에 심장약과 혈압약, 매일 먹어야 하는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로 지원되는 50만 원에서 이런 돈을 빼면 10만 원이 할머니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여생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몸 안 힘드세요? 몸. 아유 왜 안 힘들어. 아프지. 팔다리도 아프고 몸띠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겠어. 진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할머니만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0만 명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빈곤연대에서는 기초수급 가구 30곳의 2달치 가계부를 분석했습니다. 한 달 평균 적자가 17만 3천 원. 대부분 식비를 먼저 줄였습니다. 이들이 쓴 일기에는 생활고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더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뭐 1인당 만약에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을 한다라고 할 때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50만 원의 순증 효과가 나타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미 수급비로 50만 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계획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저는 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취재진들이 만난 사람들 중에 80대 할머니인데요. 거의 뭐 병원비, 생활비 50만 원이면 뭐 모자르는 지경인데 그러면 뭐 80대 이상, 뭐 65세 이상 전 연령에게 주는 건 어떻습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 빈곤율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중에 40%가 지금 빈곤선 이하에 계시는데 그 하위 20%한테 30만 원, 나머지 80%한테 25만 원.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올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쓰는 게 2018년 통계 보니까 한 1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생계급여 수준으로 저는 좀 올리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제 보충급여형이지만 어쨌든 생계 수준이 한 50만 원 정도로 올리자고 하는데 그러려면 25만 원, 50만 원을 올리려면 지금 뭐 14조 들어가니까 14조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아까와 같이 그런 노인분들에게 더 해줘야 되고 사각지대에 또 집중해서 또 발굴해서 쓰는 쪽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나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지금 뒤에 나오는 네. 이런 분들 다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 이제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당장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미래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AI든 뭐 자동화가 다 진전이 되고 그래서 진짜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면 기본소득이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말씀이고. 그때도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때는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때는 뭐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변화 속에서 일자리의 양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숙련, 중간 중임금 자리에 이런 제조업이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좀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에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저숙련 이쪽에 서비스업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변화하는 양태에 복지국가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낙오되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체제를 갖춰줘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런 걸 포기하고 기본소득 얼마씩 나눠주고 끝내자.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갑자기 닥치잖아요. 뭐 앞으로 우리가 뭐 준비한다고 미래가 한참 뒤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사회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촘촘히 복지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 같은 거 올 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해서 아까 뭐 50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그 300조 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의료까지 해서 모든 거 해도 204조, 205조 이렇게 복지비 지출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많은 돈을 그냥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고 만다. 뭐 50만 원씩 주고 만다. 지금 50만 원 갖고 이 코로나 위기 극복됩니까? 실업급여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실업급여 낮은 데서 높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최대 19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 동안. 50만 원 받는 것보다 198만 원 받는 게 낫죠. 그다음에 이제 무급휴직 유급휴가 뭐 고용유지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회보장 고용보험에서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유지되면서 월급의 70%를 받게 하는 것도 다 이제 그 사회보험에서 다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위기에 닥쳤을 때 힘들게 두두두둑 떨어지는 분들에게 그래도 최대한 급여를 좀 많이 주면서 가야지 그냥 다 뿌리다 보면은 이분들 진짜 어렵게 된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미약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악셀하는 우리. 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찬성 입장인 이재명 지사 그리고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양재진 교수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을 이 자리에 같이 모셨는데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찬성 측에 이건 정말 반박할 만한 이야기다.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에 빠질 때 확실하게 좀 도와주는 쪽으로 그 돈을 쓴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신지요? 뭐 모든 정책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간에는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죠. 비중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 늘려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 정책을 보완하는 게 아니고 이 투자 과잉 시대, 공급 과잉 시대에 또는 소비 또는 수요 부족 시대에 소비 수요를 좀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경제 정책의 측면을 저는 중시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것이 복지적 경제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하니까 이건 하지 말자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 만약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자본의 선순환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중첩적 효과를 갖는다면 단순한 복지 정책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양재진 교수님한테 왜 이렇게 반대하시냐 질문 하나 던지시죠. 네.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왜 복지 정책으로만 기본소득을 접근하는가? 경제 정책으로서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또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정책. 왜 이 측면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존의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이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오해이십니다. 사실은 경제와 선순환 구조를 그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인지아니즘 원리에 따라서 진짜 돈이 없거나 뭐 실직을 당해서 이제 소득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돈이 충분히 들어가서 유효수를 높이게 하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그 효과가 크지요. 그다음에 국민들 훈련도 시켜주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그 직업 능력을 갖고 노동시장에서 더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와 복지가 이제 선순환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는 뭐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튜브 방송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이 본방송이 끝난 뒤에는 두 분, 또 그리고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희 대표님 함께 모셔서 네 분과 함께 다시 기본소득 찬반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여러분 기본소득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찬반이 뜨겁게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양극화,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또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튜브와 카카오 TV로 계속되는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